우리 사회의 멘토가 되는 기업인, 문화예술인 등을 초대해 직업과 삶의 성공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쇼 성공스토리 만남. 2013년 4월 첫 방송을 시작해 오늘로서 100회에 이르기까지 그 중심에는 명진행자 이재만 변호사가 있다. 휴머니스크 매니지먼트 전문 변호사이자 연예인, 정치인, 기업인의 유명 사건에서 최고의 변론을 맡아 승수한 법정의 승부사인 이재만 변호사가 성공스토리 만남을 통해 만난 100여 명의 멘토를 통해 얻은 진실은 무엇일까? 성공스토리 만남 100회 특집, 빅데이터 전문가 송기령 다음소프트 부사장이 변호사 이재만을 만나본다. 안녕하세요. 이재만의 성공스토리 만남 1일 MC를 맡게 된 송길령입니다. 성공스토리 만남이 오늘로써 100회를 맞았습니다. 오늘같이 특별한 날, 제가 객원 진행자로서 이 프로그램의 진행자인 이재만 변호사를 인터뷰합니다. 인생의 행복과 성공의 열쇠는 사람과의 만남에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람과의 만남을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는 분이 이재만 변호사가 아닌가 합니다. 성공스토리 만남을 진행하는 이재만 변호사가 그동안 멘토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한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재만 변호사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공스토리 만남이 네. 100회가 되었는데 네. 어떤 소감은 좀 어떠신지 좀 궁금하네요. 한 2년이 넘었죠. 네.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나. 그렇죠. 그리고 그동안 각계각층의 100여 분의 인생 네. 스토리 얘기를 들었는데 그 많은 얘기들이 시청자들에게도 도움이 됐겠지만 제게도 상당히 도움이 돼서 굉장히 정말 보람되고 기분이 네. 좋은데 오늘 제가 출연자로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약간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99회를 예. 겪으면서 예. 우리 사회의 뭐 지도를 하시는 분들, 멘토들을 인터뷰를 많이 하셨는데 그렇죠. 특별히 어떤 부분을 좀 주안점을 두시고 하셨는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프로는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네. 그 인생이나 직업에 대한 어떤 멘토가 될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직업이나 인생에 대한 네. 그 어떤 관점, 네. 직업을 바라보거나 인생을 바라보는 그 생각이 무엇인지를 시청자들한테 알려주면서 결국 용기와 희망을 얻게 하는 그런 프로이기 때문에 그 멘토들의 인생관, 직업관, 그리고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진행을 했었죠. 네. 많은 분들을 인터뷰하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을 뽑는다면 어느 분일까요? 엄영란 선생님을 인터뷰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노란 장미와 빨간 고추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기억이 나요. 저는 여기 좀 돌아다녀 보니까 네. 저쪽에 그 장미가 이렇게 말린 장미가 하나 있고 네. 또 고추 말린 게 있어요. 아이고, 네. 그건 무슨 애장품이죠? 우리 영감이 여차여차 해서 교도소를 갔거든요. 아, 예전에요. 네. 예, 그랬었죠. 그래서 참 풋고추 찍어 먹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우리 영감 나오면 풋고추나 먹여야지 정성껏 내가 요 많은 고추나무를 하나 갖다가 베란다에 심어가지고 예. 지극지 정성으로 예. 키웠어요. 예. 애들한테 너희들 하나만 따먹으면 혼날 줄 알아 이러고 예. 그랬는데 진짜 고추나무에 예. 그렇게 그 많은 고추가 달리더니 빨개졌어요. 예, 예. 이때나 나올까 그러고 기다렸거든요. 예. 그랬더니 그 고추가 그 나무에서 예. 다 말라 비틀어질 때까지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엄영란 선생님이 가셨어요. 그 교도소 면회를. 네. 그랬더니 교도관이 노란 장미를 건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성일 씨한테 엄영란 선생님이 야, 이 교도소 내에도 내 팬이 있는 모양이다. 나한테 장미를 줬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신 선생님이 우리 남편이 네. 오늘이 11월 14일 아니야. 오늘 결혼 기념일이야 그러더라고요. 아, 근데 거기서 몰래 꺾어가지고 교도관을 줬더라고요. 그러셨군요. 그러면서 거기서 막 그 나이 거진 70이 가까운 노친네 둘이서 철장을 붙잡고 그러셨군요. 난 지금 생각해도 너무 그 60 넘은 노부부가 서로 철창을 붙들고 울면서 그래서 그 장미를 갖고 있다가 말랐는데도 그거를
버리지 못하고 갖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걸 10년을 갖고 있었어요. 오. 그 10년 후에 엄 선생님이 이제 그 영화 명예전당에 입성하게 됐어요. 네. 그때 그걸 거기다 냈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저거를 10년 동안 갖고 있었을까. 그래서 옛날 우리 어머님들 세대들의 그런 마음, 그 가정에 대한 사랑, 남편에 대한 사랑, 그걸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이혼이 많은 시대에. 그래서 이제 엄 선생님이 그 빨간 고추와 노란 장미에 담겨 있는 그 여심이랄까 또는 그 마음이랄까 그게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아 있고요. 또 김혜자 선생님은 그 나눔 활동을 많이 하는데 예, 그러시죠. 그분을 인터뷰할 때 나이가 70이신데도 말하는 거나 눈빛이 소녀 같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세파 속에서 저런 눈빛을 갖고 있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암병원의 노동용 원장님이 네. 그 환자들을 몸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암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도 치료하려고 비너스웨를 만들어서 같이 계속 교류하고 이메일로 환자와 주고받은 그런 마음 치료사까지도 하는 그런 모습들. 네. 그리고 또 사업가 중에서는 그 에트로 이충희 회장 같은 그런 분은 수익 중에 상당 부분 1년에 한 3억 이상을 장학금으로 계속 지급을 하고 회사 자체 내에서는 뭐 그렇게 지급하기가 어렵다고 해도 그렇게 지급하고 그런 그 착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들. 그래서 직업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착한 마음을 갖고 있구나. 네. 그리고 좋은 기업들도 기본적으로 소비자에 대해서 착한 기업이구나. 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권력도 명예도 아닌 사람에 대한 소통과 공감이 만들어내는 사랑이다. 사람은 진심으로 자기를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 여러분 곁에는 누가 있는가? 성공 스토리 만남이 묻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보람이 있었거나 네. 뭐 기뻤던 그런 경우는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까? 이 프로를 보고 상당히 그 어려움에 처했던 사람들이 희망을 얻었다는 그런 연락을 해오면 굉장히 이제 보람이 있고요. 네. 그리고 출연했던 분들도 자기 인생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동영상으로 만든 자서전 같아서 그 미래를 다시 생각할 수 있게 됐다. 네. 이런 얘기를 해주면 정말 보람을 느끼죠. 네. 그래서 출연자들한테도 좋고 시청자들한테도 좋은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졌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 그때 보람을 느낍니다. 프로그램 이름이 성공 스토리 만남이잖아요. 네. 그러면 만남에 대한 변호사님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성공과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만나고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에 달려 있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배우자를 만나거나 직장에서 상사를 만나거나 직업을 선택하거나 이런 모든 것은 자기가 자율적으로 주관적으로 선택한 거예요. 네. 이혼을 하기도 하지만 배우자도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를 선택을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잘하면 상대가 또 변화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만남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자기도 상대방한테 좋은 사람이 된다면 모든 사람한테 악인이 그 사람한테는 선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 사회에서 만남은 가장 중요하고 이 만남을 어떻게 이끌어내야 하느냐는 결국 자기 몫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작은 좀 늦었지만 유명 사건을 승소하시면서 이제 변호사로서 큰 명성을 얻고 계신데 휴먼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분야를 전문 분야로 삼고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정확히 어떤 일인가요? 리스크는 결국 리스크 커뮤니케이션과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있어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은 사전에 리스크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리스크 발생을 저지하는 것이 이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고,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일단 리스크가 생겼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잘 관리해서 위기로부터 생기는 후유증을 줄이느냐 하는 것이 리스크 매니지먼트죠.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하는 것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과 매니지먼트를 동시에 합니다. 네. 그래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은 예방법학적 입장에서 결국 자문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기업체에서도 이제 저희 회사하고 자문하는 것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리스크가 안 생겨요. 네. 근데 법률적 도움 없이 계약서를 작성하면 그러면 결국 리스크가 생겼을 때 결국 이제 매니지먼트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경우에는 자문 안 하고 그냥 계약 만들고 그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와서 매니지먼트를 하면 그때 매니지먼트는 그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특히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필요한 사람들은 유명인들이 더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그 법적인 문제나 형사적 문제가 생기면 이미지 손상이 되는 게 훨씬 커요. SNS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미지 손상이 한번 잘못되면 그냥 고정화되기 때문에 나중에 재판에서 이겨도 잘못된 이미지 손상을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유명 연예인들이 만약 형사 문제가 됐다면 그 죄만큼만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 죄보다도 사회적 평가에 의해서 더 큰 죄를 받지 않도록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해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연예인들 사건들을 많이 맡았던 게 이제 이런 리스크 매니지먼트들을 잘 해줬기 때문이고 또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뭐 여러 가지 회사에서 자문을 요청하는 것은 그 리스크를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유명 연예인들의 사건을 승소로 이끌으셔가지고 아무래도 유명세를 타셨어요. 연예인들이 좀 특수한 직업이잖아요. 네. 그러면 부담감을 가지고 변론을 하셨을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이제 주병진 씨 사건, 그리고 예. 송일국 씨 사건 뭐 이런 것들이 가장 기억에 남죠. 이제 주병진 씨 사건은 이제 1심에서 이제 많은 변호사들이 변호했지만은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아서 결국 그 죄인으로서 이렇게 낙인이 찍혔죠. 항소심에서 제가 이제 그걸 맡아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해주면서 그래서 재판이 끝나고 무죄 판결이 났을 때 비로소 누명을 벗은 건 아니에요. 네. 재판 진행하면서 누명을 벗겨줬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보도를 보면 마치 드라마처럼 보도가 되고 있어요. 기자들이 계속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재판 처음에는 범죄자였지만 재판이 진행되면서 이게 뭔가 잘못돼 있다. 이게 무죄가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에스컬레이터 되면서 법정에서 피해자들이 증언할 때도 기자들이 와 있었는데 그 증언이 끝나니까 이거 유죄라고 볼 수 없겠구나 하는 기사까지 막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이제 무죄 판결이 났죠. 근데 송일국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명문 집안의 자손으로서 폭력범으로 몰려가지고 굉장히 이제 힘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배우 생명을 걸고라도 이 사실을 밝히겠다 이런 어떤 끈기를 가지고 결국은 그걸 밝혔죠. 그래서 그 부분도 그 무고 사건도 모두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사법연수원의 교재에도 실리고 그다음에 방송 드라마도 제작될 정도로 유명한 사건도 승소해서 화제가 되셨죠.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건 이제 노랑머리라는 어떤 학생이 그 여고생을 뭐 특수 강도였었는데 그렇게 특수 강도면서 노추행까지 한 그런 사건이었었죠. 근데 본인이 머리가 노랗다는 이유로 범죄자로 몰렸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대학생은 여기서 범죄자로 낙인이 찍히면 평생 동안 하늘 앓고 살겠죠. 모든 사건들은 사실은 그 기록과 현장에 증거들이 남아 있어요. 현장과 기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새벽 2시에 그 사건이 발생됐다고 그래서 새벽 2시에 그 현장을 여러 차례 가서 현장 검증도 하고 기록도 보고 그래서 결국은 무죄 판결을 받게 됐는데 그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나왔어요. 근데 피해자가 너무나 이쁘게 생겼고 너무나 착하게 생겼고 그리고 동그란 잠자리 안경을 꼈는데 마치 그 일정 시대 때의 인테리 같은 네. 아주 뽀얀 얼굴에 그래갖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재판부가 저 여학생의 말을 믿으면 무죄가 안 될 텐데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죠. 그래도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증거로 법정에서 탄핵을 해서 결국 증언이 끝날 때쯤이면 그 여자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밝혀냈죠. 그래서 결국은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드라마화된 데 그 아버지가 출연해서 인터뷰한 게 나왔어요. 무죄 판결이 선고될 때 법정에서 대한민국 만세! 그러고 크게 소리를 외쳤다고 그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이재만 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의뢰인과의 소통이다. 소통에서 필요한 것은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먼저 진심을 보여주면 상대도 문을 열게 된다. 그러면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어린이 법률 도서도 발간하시고 청소년 대상으로 한 리틀 로스쿨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셨는데요.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어떤 건지? 글로벌 리더가 되려면 결국은 법을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준법 정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또 도덕적 윤리도 굉장히 중요하게 됐죠.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준법 정신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일종의 법적 사고력을 갖고 또 이 법학은 논리학이기 때문에 논리적 사고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법학은 판사와 또 변호사와 검사 또 변호사끼리 민사 사건에서 서로 다투고 판사가 판단을 하니까 이 토론 능력이 또 늘어나요. 그래서 리틀 로스쿨이라는 그런 과정도 운영을 했고요. 또 아이들을 위한 법률적인 책도 만들었죠. 그래서 케이스를 주고 이 케이스에서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학교 앞에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있어서 건너갔는데 반쯤 건너갔을 때 빨간불로 바뀌면서 결국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 운전사의 책임인지 아니면 결국 그 횡단보도를 걷는 보행자의 책임인지, 운전사는 파란불이니까 갔을 테고 또 보행자는 파란불이니까 갔지만 중간에 빨간불이 됐으니까 그때는 이제 위반된 거고, 그러니까 과연 이때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을 학생끼리 서로 토론을 시켜서 그 답을 찾는, 그래서 결국 본인으로 하여금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갖게 하고, 그리고 준법 정신도 갖게 하고, 그리고 토론 능력이나 논술 능력 이런 것도 갖게 하기 위해서 결국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책을 출간했고, 아이들이 그런 모의 법정에서 체험할 수 있는 과정을 운영하고 했었죠. 네. 어린이 외에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방송이나 강의 등 생활 법률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많이 하고 계시죠. 예. 우리나라의 인구의 반은 여성이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여성은 사회적 참여가 상당히 많아지고 사회적 지위도 높아지고 또 대학교 입학하는 비율도 많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어린 아이와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여성이 반드시 알아야 될 법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여성 로스쿨이라는 칼럼도 지금 계속 쓰고 있고요, 잡지에. 그다음에 이제 그 KBS에서 여성공감이라는 데서 거기서 이재만 변호사의 드라마 법정이라는 프로에서 드라마의 장면을 가지고 계속 법적인 걸 알려줬죠.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여성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법일 수도 있고, 또 뭐 기독교 방송이나 기독교 TV 이런 데서 여성들을 위한 법이라든지 이런 강의도 했었고. 네. 오늘로써 성공 스토리 만남이 100회째인데요.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 사람이 정말 힘들어서 자살을 하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부산 바다를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자살하려고. 그 파도가 치니까 얼굴로. 근데 딱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까치발을 하고 있더래요. 숨을 쉬어야 되니까. 죽으러 가는 사람이 왜 숨을 쉬어요? 그래서 까치발을 하고 파도를 맞고 이러다가 돌아 나왔어요. 거기서. 그래서 죽으려다 죽지 못했고, 한 번 죽으려고 하다가 죽지 못하니까 이제는 뭐든지 할 수가 있대요. 다른 사람한테 가서 뭔가를 요구를 하고 도와달라고 그래도 그 얘기를 하면 상대가 거절하잖아요. 거절하면 내가 창피하니까 얘기를 못했는데, 거절하면 또 가고 또 거절하면 또 가고 막 10번씩 가고 못하면 다른 사람한테 가고, 그러면서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내가 간절하게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간절함이 없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분은 지금 굉장히 큰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자기가 도저히 이 세상에서 살 수 없는 패배자다고 생각해서 그 부산 바다에 가면서 까치발을 한 게 20년 전이에요. 예. 그래서 이 인생의 바닥에서 인생의 성공까지 올라오는데 필요한 시간은 한 20년이면 충분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시냇물이 소리를 내는 것은 물속에 돌멩이가 있기 때문이다. 들쭉날쭉한 돌멩이 때문에 아름다운 소리가 나듯 인생도 고난과 실패라는 수많은 걸림돌이 있기에 더 가치가 있다. 성공 스토리 만남은 바로 시냇물 같은 주인공들의 이야기다. 변호사님이야말로 법률가이시면서 방송인이시잖아요. 그럼 시청자에게 이제 멘토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분야나 관심사가 있으신지요? 위기에 있는 사람들이 사지로 가지 않고 살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법률적인 문제만뿐만 아니라 인생의 멘토들을 만나면서 들었던 얘기들을 일반한테 알려주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관련된 그 멘토들의 얘기를 책으로도 냈어요. 뭐 진심은 길을 잃지 않는다라는 책도 그런 의미에서 냈는데, 그래서 결국은 사람은 결국 생각에 따라서, 그 제임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도 했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생각만 바꾸면 되는데, 근데 생각 바꾸기 쉬운데 행동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3개월만 행동하면 습관이 된다. 습관이 되면 계속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영어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하면 하루에 30분씩 공부해야 되겠다. 그걸 3개월만 하면 습관이 돼서 안 하면 이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3개월만 노력하면 습관이 된다. 그래서 3개월 노력하는 게 긴 시간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싶어요. 멘토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인생을 바꾸는 성공의 열쇠는 다른 사람과 진실한 인간관계를 가지라는 것이다. 계속되는 실패와 고난, 위기 속에서도 신뢰와 성실, 믿음, 열정으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앞으로는 어떤 활동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요. 1번은 뭐 성공 스토리 만남의 진행자이시기도 하고 또 변호사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런 활동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반인한테 아는 법이 힘이 되는 세상,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을 몰라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또 이 세상은 평등한 세상이기 때문에 결국 법에 의해서 불평등하지 않도록 모든 사람들이 법과 정의가 살아있는 이 세상에서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또 법은 어렵고 또 무서운 것이 아니라 상식에 기반한 친구와 같은 그런 것이 법이라는 걸 많은 사람한테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한테 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 그래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또 만일 어떤 위기가 생기면 그 일로 인해서 절망의 길로 가지 말고 살 수 있는 생의 길, 희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읽으셨던 책 중에서 우리 시청자들한테 소개하고 싶으신 책이 있으시다면? 제가 읽은 많은 책 중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이제 크리스찬이어서 성경을 추천하는 것은 아니고 크리스찬이기 이전에도 성경을 즐겨봤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책 중에 여러 구절이 있는데 한 구절만 갖고도 계속 그 구절을 암송한 적도 있었고, 특히 이제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 중에서 결국 으뜸이 되고자 하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 하는 그 부분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 리더십이라는 건 그대로 현대에도 적용이 되는데, 사실 리더십은 구성원들의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내서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내는 그런 사람이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리더십은 직원도 리더십을 가질 수 있더라고요. 네. 직원이 자기가 뭔가 일을 해서 그 성과를
과장한테 다 주는 거예요. 배려해서 주고. 그러면 결국 과장은 이 과원이 나 앞으로 이런 사람 좀 지원해주고 이런 물적 자원도 지원해주면 뭐 프로젝트를 하겠다. 그럼 과장이 당연히 지원해주죠. 네. 왜냐하면 성과물을 자기한테 주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리더는 이 과원인 것이죠. 결국 진심을 가지고 이 회사를 하기 위해서 자기보다는 회사를 위해서 또 자기보다는 과장을 위해서 진심으로 일하면 회사도 좋고 과장도 좋고 그 과장은 결국은 나중에 부장이 되면 이 직원을 데리고 승진시켜서 데리고 가죠. 그래서 가치 있는 사람은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다. 함께 가는 동반자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성공 스토리 만남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성공 스토리 만남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직업적 멘토가 될 수 있는 그런 멘토들의 직업관과 인생관에 대해서 듣는 그런 현장 토크쇼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동안은 그 직업관과 인생관에 대해서 다소 추상적으로 진행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다 더 구체적인 사례에 의해서 결국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으며 그 극복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며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데 꼭 가져야 될 덕목은 무엇이며 그래서 인간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런 멘토들로부터 듣고 이를 시청자들에게 전해주려고 합니다. 성공 스토리 만남 100회 특집 이재만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저는 송길영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시 이재만 변호사께서 다른 멘토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에서 사람을 얻는 성공 비밀을 알고 있는 이재만 변호사. 행복은 누구와 함께 가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재만 변호사는 그래서 성공 스토리 만남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앞으로도 그가 의뢰인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유능한 법률가이자 생활 법률을 전하는 친근한 방송인으로 무엇보다 성공 스토리 만남의 주인공들을 통해 시청자에게 진심 어린 만남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진행자로서 변함없이 활약해 주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